네, 지난 주말 LA는 완전히 전쟁터였습니다. 지난 주말 패러마운트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이민 단속 조치를 시점으로 해서 이 발생한 금, 토, 일요일 이 사흘간 계속 이어진 그 대규모 반대 시위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92년 LA 폭동 사태도 살짝 떠오르게 만드는 정말 참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먼저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대대적인 그 이민 단속이 왜 하필이면 패러마운트라는 지역에서 벌어졌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파라마운트라고 하니까 무슨 헐리우드 인근 지역에 있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시겠는데, 뭐 파라마운트 영화사 옛날에 이제 생각이 나서 그럴 수 있는데, 그 헐리우드과는 관계없는 지역이고요. 자, 우선 그 파라마운트라는 지역이 어디인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뭐 LA 쪽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번에 파라마운트 지역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니까 어딘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사실은 그 LA 지역에 오래 사셨다 하는 분들도 패러마운트가 어디지? 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의외인 점이죠. 이제 잘 모른다는 것. 그만큼 이 한인들에게는, 뭐 미국 사람들은 뭐 다 웬만하면 알지만 우리 한인들의 경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한인들과는 좀 거리가 좀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별로 갈 일이 없는 그 한인들과는 좀 관계가 없는 그런 히스패닉계 밀집 지역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파라마운트의 그 남쪽으로는 그런데 우리 한인들도 많이 살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하는 롱비치가 바로 남쪽으로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마운트라는 곳의 동쪽으로 가면 역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뭐 벨플라워, 세리토스라는 지역으로 등등 연결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역시 제2의 한인타운인 오렌지 카운티일 정도로 이 한인 밀집 지역과 물리적으로 이 거리적으로는 가까운데 우리 한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곳입니다. 사실 한인들은 이곳을 지나갈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는 붙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 파라마운트라는 그 지역에는 유독 특별히 히스패닉계 주민들이 많습니다. 무려 한 82%가 이 지역 히스패닉계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한 5만여 명 되는데 그중에 한 4만 명 이상이 즉 80% 이상이 히스패닉계 주민입니다. 완전히 뭐 멕시코죠. 멕시코 어찌 보면. 자, LA 이민자 권리 연합 측은요. 패러마운트가 이민자 밀집 지역인 까닭에 연방 이민 당국의 주요 타겟이 늘 되어 왔었다. 우리들도 알고 있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터질 게 터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소속의 호세 루이스 솔라체 의원은 지난 1월부터 패러마운트 지역의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학교의 아이들이 그 출석률도 뚝 떨어졌고 또 일터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고 잡혀갈까봐 그런 일이 이미 지난 1월부터 즉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이 지역 사람들에서는 그런 현상이 이미 벌어졌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민 단속국 요원들은 급기야 지난 금요일 일단 파라마운트 지역은 지난 토요일 날 급습이 있었고요. 그보다 하루 전 지난 금요일은 이 한인 그 업자들, 한인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은 다운타운 그 의류 도매 상가 여기를 급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패닉의 이민자를 대거 여기서 체포했습니다. 일하는 사람,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뭐 주인은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일하는 상당수가 또 히스패닉계가 많고 또 그중에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체 신분인 경우도 많으니까 여기부터 덮쳤습니다. 금요일 날. 그리고 다음 날인 토요일에 이 불법 이민자들이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당일 그날 그냥 하루 일당 벌라고 일거리를 구하러 이제 335 모여있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예요? 홈디포잖아요. 홈디포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뭐 저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만 집에 예를 들어서 뭘 살짝 뭐 고치려거나 아니면 대대적인 공사 아니고 그럴 때 이제 나무 같은 거 사러 홈디포 가지 않습니까? 그럼 나무 같은 거 사서 나오는데 거기서 히스패니까 노동자들이 나 얼마 주면 도와줄 수 있어 뭐 이러니까 즉석에서 거기서 한두 명 태우고 집에 가서 뚝딱뚝딱 도움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홈디포 앞에 그 불법 이민자들이 335 모여 있는데 지난 토요일 한 홈디포 매장에서 이 이민자 단속을 벌인 겁니다. 그 홈디포 매장이 바로 지금 문제가 된 파라마운트 지역에 있는 매장이었습니다. 이 단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가자 이후 패러마운트 홈디포 매장 앞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처음부터 수백 명은 아니고 야 여기서 이런 그 이민자 단속이 지금 벌어지고 있대.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막 모이는 거죠. 30명, 50명,
70명, 100명 이렇게 모이다가 이게 급기야 대규모 시위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시위가 파라마운트라는 지역에서 발생한 이유가 바로 그 홈디포 매장 앞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단속 활동을 벌이는 이민당국 요원들과 충돌했죠. 시민들이. 이후 진압복을 입은 경찰이 출동을 해서 고무탄, 섬광탄, 심지어는 최루탄 등등을 쏘면서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심각한 혼돈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어제 주 방위군이 우선적으로 300명이 시위 진압에 투입이 됐습니다. 최다 2,000명이 동원될 것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이제 그 명령 내린 건 이제 토요일 저녁이었고요. 그리고 동원이 된 건 일요일 어제 오전에 이제 2,000명 중에 우선적으로 동원된 300명이 투입이 실제로 됐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 주 방위군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건데 원래 이름은 이제 내셔널 가드잖아요. 내셔널 가드. 사실 그래서 내셔널 가드인데 왜 한국 뉴스에서는 주방위군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끼리 한국말로 그렇게 하지? 라는 좀 퀘스천도 있는데요. 뭐 어찌 보면 내셔널 가드니까 국가방위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름은 내셔널 가드이긴 합니다만은 요게 이제 주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주별로 운영이라는 것은 뭐냐? 뭐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내셔널 가드에 대한 동원령의 권한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정부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이제 한국어로 번역한 누군가가 그렇게 한 모양인데 꼭 이제 의미를 좀 차고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셔널 가드인데 주정부가 이제 동원령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번에는 이제 주정부가 동원하지 않아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거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자, 구성원들은 그런데 평소에 그 직장에 다니거나 또는 뭐 학교, 대학에 다니거나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1년에 몇 주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해당 주지사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 게 주방위군입니다. 하지만 유사시에는 연방정부가 지휘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그 주방위군 동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내린 데 대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죠. 적당하냐, 적법하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는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 뭐 반란이다라는 건 아니고 반란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라면서 동원령을 대통령이 직접 내린 겁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원한 것입니다. 자, 주방위군 동원 반대를 했던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경찰력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데 주방위군을 연방정부가 동원함에 따라서 사태가 오히려 더 악화됐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주방위군 내셔널 가드의 그 슬로건이 있거든요. 슬로건. 그 임무에 대한 어떤 사명이랄까 뭐 이런 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지역 사회와 국가에 봉사한다. 우리는 국내 비상사태와 해외 전투 임무, 마약 단속, 재건 임무 등에 대응한다라는 것이 이 내셔널 가드의 슬로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LA의 시위가 이 사명에서, 이 슬로건에서 규정한 그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논란의 초점입니다. 자, 한편 그 시민단체들은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폭동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방위군을 동원한다라는 것은 시위를 폭동과,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좀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폭동과 동일시하는 그런 의도적인 처사다. 라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임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는 정부 권한에 대한 반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누구든 공권력에 침을 뱉는 행위, 즉 공권력을 모욕하는 행위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LA의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내란은 아니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대를 투입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LA 지역에 내란법을 발동할 준비가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따진다면 한국에 이제 한동안 지난 12월 3일 뭐 비상계엄이 발동되고 취소되고 해제되고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법을 발령할 권한이 있느냐. 물론 권한은 있죠. 권한은 있지만 그 상황이
계엄령을 발동할 그런 상황이었냐?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탄핵 재판에서도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초점이 됐었고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그겁니다.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동원할 권한은 있지만 그 규정되어 있는 비상사태가 지금 엊그저께 한 하루 이틀 동안에 있었던 그 시위가 그 대통령이 그 동원령을 내릴 비상사태였느냐?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적인 사람들이 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폭력을 그냥 넘어가게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일단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군대를 민간 정부의 법 집행에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내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의 그 비상계엄법과 좀 비슷한데 그 내란법은 내란 등 법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한해서 대통령에게 군대를 국내에서 동원할 권한을 부여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그냥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됩니다. 어젯밤 LA에서 우리는 매우 긴밀히 주시했다가 거기에 엄청난 폭력이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뭐 이렇게만 그 원칙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법을 발동하지 않고서도 군대를 보낼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곳에 병력을 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단 황급히 답변을 마치고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그 대화를 마친 뒤에 바로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그러면서 곧바로 국토안보부, 국방부,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LA를 이민자 침공으로부터 해방하고 이민자 시위를 끝내는 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란법이고 뭐고 기자들이 물어보지만 나는 지금 시끄러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LA를 불법 체류자들의 침공으로부터 막을 거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편 그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국방부 쪽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LA 인근의 그 캠프 펜들턴이라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가기 전, 그리고 팜스프링스 가기 전, LA에서 동쪽으로 한 2시간 가면 팜스프링스가 있는데 꼭 가기 전에 캠프 펜들턴이라는 그 샌디에고 인근의 그 해병대 기지가 있습니다. 그 캠프 펜들턴 기지에 있는 해병대가 LA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LA에 가서 이미 투입되어 있는 주방위군을 뒤에서 백업해줄, 지원해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국방부 차원에서는 말했습니다. 더 센 발언이 국방부에서 나온 것이죠. 이 해병대 파견 여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필요한 곳으로 보낼 것이다. 그게 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뉴욕타임즈는 그런데 군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명령에 따라서 그 LA로 보낸 주 방위군이 시위대를 어느 정도로 상대할지에 대한 어떤 교전 수칙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항상 이 현장에 나갈 때는 그 교전 수칙이 있어야 하거든요. 절대 예를 들어서 실탄을 발사하면 안 된다라든지 또는 그 고무탄을 고무탄을 발사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만 발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시위대 중에 누가 주방위군인 나를 폭력적으로 때리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만 해야 한다. 시위대가 막 말로 욕하고 그래서 화난다고 쏘면 안 돼. 이런 어떤 그런 교전 수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전 수칙이 지금 전혀 언론에게도 기자들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라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 민주당 쪽의 입장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LA의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방위군, 즉 군대를 동원한 것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쪽은 당연히 그렇겠죠. 자, 미국 내 민주당 소속 주지사 22명은요, 어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의 주방위군을 시위를 대응하는 데에 대해서 투입한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권력 남용이다. 라면서 민주당 주지사들 22명이 드디어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엘라바마주에 군대를 보낸 이후에 지금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1965년에 있었고 지금 2025년이니까 60년 만에 대통령이 주지사 요청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보낸 거 60년 만입니다.
주지사들은 그리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투입 가능성을 앞서 이제 시사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발언과 관련해서도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엄청나게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위험한 조치다.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그 시위 사태에 해병대까지 나타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세금 내서 우리가 낸 그 세금으로 훈련받고 월급 받고 그 돈으로 총 사고 다 하는데 그 해병대가 그 총을 들고 국민들 앞에 나타난 거야? 라면서 군에 대한 신뢰가 처절하게 무너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민주당 주지사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주지사들은 또 주방위군에 대한 그 주지사의 행정 권한을 연방정부는 존중해야 한다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투입에 반대한 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지한다라고 이제 공동 성명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이후에 공화당 주변에서는 지난 1992년 LA 폭동 사태를 예를 들면서 이번 그 주방위군 투입에 정당성을 좀 부여하려는 그런 그 발언, 그런 입장 움직임이 있습니다. 1992년 LA 폭동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근데 그게 민주당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공화당 쪽에서 나왔네요. 왜? 1992년 폭동 때도 주방위군 투입했는데 뭐가 어때서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주방위군 투입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폭동 사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하는 것은 공공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고 다른 지역도 아닌 LA에서 지난 33년 전에 있었다. 전례가 있었다. 그 33년 전에 바로 LA에서 전례가 있었다. 그러니까 LA에서 또 이런 위험한 일이 있으니까 한 거다. 뭐 전례가 있으니 문제될 거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LA의 이민 단속 반대 시위, 최근에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있었던 그것과 지난 33년 전 1992년 LA 폭동 사태는 완전히 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과 위기의 수준이 다르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당시 1992년 LA 폭동 당시 저도 사실은 현장 취재 기자로 뭐 일주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전 취재 활동을 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실제로 그 한인타운에서 남쪽으로 한 30분 정도 이제 그 로컬 도로를 타서 내려가면 사우스 센트럴 LA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는 완전히 100% 흑인들만 사는 그런 동네였는데 거기서 이제 폭동이 발생했죠. 처음에 굉장히 위험한데 참 저도 그때 젊어서 그런지 겁이 없었는지 거기를 낮에도 갔지만 또 한밤중에 또 추가로 취재한다고 한밤중에 갔었습니다. 지금 뭐 고백하건대 한밤중에 취재하다가 몇 명의 그 흑인 폭도들과 마주쳤습니다. 총을 든 폭도와. 그 총을 든 폭도가 저한테 그때 물어봤던 그 질문이 전 생생합니다. 저한테 오더니 당신 코리안이냐고 묻더라고요. 당신 코리안이냐고. 왜? 그때 한흑 갈등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 주인인 그 리코 스토어나 이런 것들 다 불태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취재하는 저를 보고 당신 한국 사람이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정말 너무 무섭고 정말 야, 이거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상황, 그걸 정말 처음으로 그런 위급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 하지 못하고 뒤로 백업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자, 뭐 제 개인적인 얘기는 나중에 뭐 해드리고 하고 지금 일단 빼겠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는 LA 일부 지역이 사실상 제가 그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를 왜 했냐면 그때 현장 제가 취재를 많이 일주일 동안 다녔는데 정말 위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나갔고 죽어 나갔고 사망자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고 뭐 전쟁터 그 이상이었습니다. 정말 그때와는 사실 이번 시위는 저는 그 현장을 취재했었기 때문에 압니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당시 폭동 당시에 그 폭도들은요, 도로를 지나가는 차를 무조건 세우고 그 지나가는 운전자, 차 안에 타고 있는 운전자는 아무런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차를 세우고 운전자 끌어내려서 두드려 패고 거의 뭐 반 죽을 정도로, 그래서 차에 불 지르고 그리고 상점 약탈하고, 한국 사람이 주인인 상점에는요 코리안 오운드라고 써놨습니다. 이 집 주인은 한국 사람이야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불 질러라 그 뜻이죠. 그런 식이었습니다. 6일 동안 이어진 폭동 기간 동안에 63명이 사망했고요. 이 중에 9명은 이 경찰의 총격에 맞아서 숨졌는데 여하튼 사망자가 63명이 발생하는 등 사실상 뭐 전쟁터였습니다. 이후에 더 분노한 흑인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과격하게 계속 이어갔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의 무장 단체들, 조직
그 무장 단체들까지도 합류하면서 완전히 이거는 뭐 전쟁터 그 이상의 폭동으로 변질됐습니다. LA 폭동과 어제 그제의 그 시위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사태이라는 걸 저는 눈으로 그때 33년 전에 똑바로 봤었습니다. 자, LA 시위가 어제 시위가 더 과격해지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는 폭동 때는 LA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경기도 다 캔슬됐고요. 학교 완전히 휴교령 내렸고 통행 금지령 내렸고 완전히 케이오스, 무법천지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뭐 아시는 대로 한인 사회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죠. 폭도의 표적이 됐던 그 한인타운에서는 결국은 총을 든 자경단까지 막 나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결국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이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폭동 때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이 연방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주방위군을 좀 투입시켜달라고, 보내달라고. 그래서 당시의 대통령은 그 아버지 부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그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주방위군이 투입된 겁니다. 그때 당시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비교하면 안 되는 거고요. 비교하면 아마 그 비교하려는 공화당 의원들이 아마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때 당시는 그렇게 엄청난 전쟁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지사가 요청해서 연방정부가 보낸 거고 지금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주지사의 요청 없이 대통령이 보낸 거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오히려 공화당 의원들에게 아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뭐 비교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당시의 현장을 취재했던 제 얘기를 조금 섞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LA 경찰 전문가 조 도메닉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상황은 주방위군 투입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나는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면서 조심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권력 남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방위군 투입 결단은 실질적인 사유가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비상사태 때만 연방정부 즉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주지사 요청 없이 보낼 수 있는데 그 비상사태라는 실질적인 사유가 좀 불분명하고 또 그래서 동원 사유가 불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점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었을까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분석을 지금부터 조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최근에 그 자신의 정치적인 동지였던 일론 머스크,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와도 결별했죠. 결별 정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밖에 나가서 막 욕하고 다니잖아요. 불과 며칠 사이에. 그리고 과격하고 논쟁적인 어떤 정책이 계속 이어지면서 저 불만을 가진 그 지지층이 좀 이탈하려는 그런 상황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저런 걸 좀 단속하려는 정치적인 이유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좌파 세력의 가두 시위를 용납하지 않겠다.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좌파들의 그 시위를 다스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지키는 그런 좀 차원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지층 이탈이 우려되는 시점에 딱 맞는 그 시점에 그 불법 이민자 척결 또 법질서 확립 등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 한 가지를 이번에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하면서 실행하면서 지지층을 좀 재결집하는 것을 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정치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시위가 잠잠해지고 나면 대통령 권력 남용 문제가 이번 시위보다도 오히려 더 뜨겁게 등장할 전망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LA의 이 혼돈스러운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냐 아니면 정말 그 사회 혼란을 제대로 잡기 위한 대통령의 어떤 통치력, 지도력이냐 이것이 이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이게 사회적이든 실제적이든 정치적이든 또는 법적이든 분명히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중요하게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업데이트 시켜드리겠습니다. 구독해 놓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LA의 다급한 소식을 전해드리느라 다른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지 못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뉴스만 좀 더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소식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독일이 대대적인 대피소 설치와 점검에 나서는 등 시민들도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독일 정부가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의 연방국민보호청이라고 있는데요. 이 국민보호청의 랄프 티슬러 청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유럽에서 대규모 침략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말했지만 러시아가 우리 독일을 침공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계기로 전면전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러시아가 나토에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는 그거였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그것만은 안 돼! 하면서 이제 침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결국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공포가 유럽에 실제로 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전면에 독일이 가장 발빠르게 지금 대비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독일 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의 전쟁 대비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이에 따르면 지하 터널 또는 지하철역 또는 지하 주차장 또 공공건물 지하실 등을 시민들의 대피소로 전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을 마련하겠다라고 독일 정부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상 상황에 빠르게 대피소를 찾을 수 있도록 또 알람 경보 시스템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에 그런 비상 상황 경보 시스템, 그 경보 알람을 받을 수 있도록 앱을 다 다운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연방국민보호청의 티슬러 청장은 2차 대전 때와는 지금은 다르다. 그때는 경보 사이렌이 막 울리면 여기저기를 찾아서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실제로 경보가 울린다 하더라도 경보가 울린 후에 공습을 맞기까지는 불과 몇 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빠른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면서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서 그 스마트폰 앱이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 터널 등 가까운 대피 공간을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목표다라고 독일 정부는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그래서 향후 4년간 독일 전역에 이 사이렌, 그 사이렌 8,000개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라고까지도 밝혔습니다. 독일을 필두로 해서 이제 유럽에서 러시아가 침공할 것에 대한 걱정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LA의 시위가 오늘은 좀 잦아들고 또 다시 좀 평화를 찾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가득합니다. 상황이 내일은 또 좀 어떻게 될지, 자,